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이 박대성 운영했던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 본사가 사건 관련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원영석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피의자 박대성이 운영했던 이 음식점 이름이 지금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선 이 해당 프랜차이즈를 향한 비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본사 대표가 사과까지 했는데 글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 박대성의 프랜차이즈를 그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제 재벌 총수가 잘못하면 그 재벌 회사를 비판하는 건 항상 있었습니다. 예, 그런 유사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 재벌 총수의 비자금이라든지 업무상 배임 횡령이라든지 이거는 프랜차이즈 회사니까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살인 행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질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과도한 이제 비판이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유감도 표시하고 유족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아주 원만하게 대처는 하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사의 대응은 적절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반증이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박대성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박대성의 평소 성향이 좀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 지인의 어떤 전언을 보면 술 먹으면 눈빛이나 이런 게 다 변한다. 그러기도 하고 약간 공격적으로 간다. 그리고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항상 사람들과 시비 휘말렸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 박대성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이 도대체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비, 예를 들어 피해자와 어떤 시비가 있었다거나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거나 과거에 어떤 엮였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곳에서 범행의 동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겠지만은 이건 그냥 길을 가고 있는 여성에게 그냥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이상 징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변 지인들의 이러한 얘기를 전원들을 통해서 이 박대성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향, 범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대성이 구속이 되고 지금 신상까지 다 공개된 상황인지 아나요?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떤 수사 절차가 지금 이 박대성한테 남아 있는 겁니까? 그 박대성이 주장하는 게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따져보면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주장은 이제는 가중 사유로 이렇게 법원에서도 보고요. 그래요? 예, 음주를 했다 그래가지고 기억 안 난다 그래서 그거를 봐주거나 그런 분위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했던 범행 행위를 보면 불특정 다수를 찾아서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을 그런 살인을 한 건데 제정신은 아니죠. 근데 그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그런 제정신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결심해서 살인의 행위를 했으면 거기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본인은 살인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닭을 잡는다든지 그런 정도로 사실의 인식과 그리고 자기의 행동과 완전히 이게 다른 거다. 그러면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볼 수 있는 거지.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행동에 옮겼으면 그 부분이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반론도 그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매크로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 티켓을 구매한 뒤 몇십 배 비싼 값에 판 안표상들 경찰에 적발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수의 공연 얼마에 팔았나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크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컴퓨터에 한 번에 입력을 해놓으면 네. 어떤 이 특정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제작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 그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뭐 임영웅 가수 그렇죠. 임영웅 씨라든지 어떤 뭐 이런 뭐 트로트 나훈아, 뭐 네. 뭐 이런 가수들, 예. 그럼요 가수들 어떤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가서 PC방 가서 한다든지. 예, 예. 네. 근데 좀 어른들께서는 이거 하는데 항상 매진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 취소 어디 다 따로 어디 표가 나오면 그걸 좀 웃돈을 주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얼마 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뭐 임영웅 콘서트 방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18만 원짜리 표를 SNS에 80만 원에 아이고. 예.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좀 예. 놀라웠던 것은 배우 변용석 씨 팬미팅 예. 팬미팅 입장권인데 아이고. 이게 7만 7천 원 상당인데 이게 235만 원에 야. 거래가 됐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로 관련해 가지고 20대 무직 여성 이 피혐의자 중에 한 명은 예. 1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뭐 다른 분은 임영웅 콘서트 티켓 15장을 판매를 해서 1,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라는 예.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 변호사께서 매크로로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 좀 쑥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공연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 이 안표상들 처음으로 검거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공연법과 관련해서 매크로로 이제 부정명령어를 입력해서 예. 매표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이 선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이게 공연법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게 전형적인 컴퓨터 업무 방해죄입니다. 과거 드루킹이 퀸크랩을 통해 가지고 매크로 작업을 했던 그 컴퓨터 업무 방해죄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예.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가 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매크로라는 게 워낙 이제 간단하게 네. 만들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예. 일반화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고 빈도를 높여 나가야만 공연 예매 쪽에 이런 업무들이 정상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근데 안표상들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한 사람들도 처벌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현재까지는 우리가 보통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 그 프로야구도 이제 포스트 시즌 지지맞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야구, 특히나 한국 시리즈에 대한 뭐 안표값도 상당히 뛸 텐데 예. 이 과거에는 이러한 표를 단속하는 데 상당히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안표라는 것을 이렇게 매크로를 동원해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입법적으로 좀 보완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빨리 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한 대로 이 한 탈북민이 버스를 훔쳐서 통일대교로 돌진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벌인 일인데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0대 탈북 남성이 10월 1일 오전 1시에 이제 버스를 탈취해 가지고 예. 통일대교를 건너다가 제지를 당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 이분이 자기가 생활고가 힘들어 가지고 이런 네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탈북자들이 북한을 갈 때 중국에 나가서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대교를 바로 넘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이 탈북민조차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남한에서 네.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생활고도 있으니까 예. 그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고 근데 북한을 다시 중국을 통해서 우회하고자 하는 그런 진짜 돌아가고 싶은 탈북민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대처 방안은 마련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